성공해서 효도하겠다는데 이깟 가계부 종이 쪼가리가 대수예요? 사돈까지 모인 풍요로워야 할 추석 명절. 아들은 성공이라는 칼날로 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손에 들고 있던 가계부로 어머니의 머리를 후려친 것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무력한 늙은이로 만들려던 그의 계획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덫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한 어머니의 가장 짜릿하고 통쾌한 복수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의 풍요로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싸늘한 공기가 민석의 집 주방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들뜬 분위기는 이 집을 비껴간 듯했죠. 식탁 위에는 최종 독촉이라는 붉은 글씨의 섬뜩한 독촉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갚아? 민석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잘근잘근 물어뜯어 엉망이 된 손톱을 바라보다가 다시 독촉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1년 만에 폐업한 식당의 빛 까마득한 숫자들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죠. 그때 거실 쪽에서 아내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그녀가 주방으로 들어서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걱정 마. 이번 카페는 그때 식당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엄마가 옆에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우리 사위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번 사업은 진짜 잘 될 것 같다. 바람만 좀 팍팍 넣어줘. 혜진은 자신의 친정 엄마를 구슬리고 있었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강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응, 내일 아침에 어머님 댁으로 10시까지 와. 알았지? 혜진이 전화를 끊으며 매끄럽게 민석의 옆 의자를 빼어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남의 집 물건 보듯 무심하게 독촉장을 집어들어 훑어보았죠.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었어요. 방금 우리 엄마랑 통화했어. 내일 어머님 댁에 같이 가신대. 가서 분위기 좀 띄워주신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 민석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독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남자의 무기력함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이번엔 끝장을 봐야지. 어머님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이 빚부터 싹 갚고 그걸로 카페 차릴 종잣돈 마련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혜진이 독촉장을 식탁에 내리꽂듯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카페는 잘 될 것 같아? 그때도 당신은 똑같이 말했어. 식당이 대박 날 거라고. 근데 결과가 어때? 1년 만에 처참하게 문 닫았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원망과 자책감으로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푹 숙이자 혜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번에 카페는 다르다니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니까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서 재기할 방법,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 있으면 어디 말해봐. 엄마가 절대 안 해주실 거야.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까 우리 엄마까지 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무시하진 않으시겠지. 혜진이 의자를 바싹 당겨 앉으며 민석의 턱을 잡아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겁에 질린 민석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항상 자길 무시해. 내 아들은 사업할 그릇이 못 된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안 그래?
민석이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당신을 그런 식으로 깎아내렸어. 당신 능력을 믿어주신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엄마는 그냥 날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야. 걱정? 푸훗. 그게 걱정으로 들려? 그건 무시야, 무시. 당신은 지금 또다시 그렇게 무시당할까봐 겁나는 거잖아. 안 그래?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민석을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 붉은 글씨 안 보여? 일주일. 딱 일주일 남았어. 이거 못 막으면 당신은 신용불량자야. 그럼 우리 부부 인생 그걸로 끝장이라고. 민석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톤을 바꾸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어차피 어머님 집 나중엔 당신한테 올 재산이야. 그냥 조금, 아주 조금 미리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알겠어. 어차피 내 거니까. 혜진이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준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어머님 도장 받아내야 해. 혜진이 민석의 축 처진 어깨를 강하게 두드리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홀로 남은 민석은 손안에서 독촉장을 힘껏 구겨 쥐었습니다. 빠지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그의 결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성공하면 엄마도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그의 중얼거림이 텅 빈 공간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민석과 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민석의 어머니 박금순의 집 거실에는 기름 냄새와 달큰한 조림 냄새가 뒤섞여 명절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갓 부쳐낸 동그랑땡과 정성껏 빚은 송편이 상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죠. 차례상 준비를 마친 금수는 허리를 두드리며 상을 둘러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서늘한 것이 영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퉁명스러운 민석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그 뒤를 그림자처럼 혜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혜진의 등 뒤로 있어서는 안 될 낯선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화사한 옷차림을 한 민석의 장모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금수는 순간 숨을 멈췄다가 황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로. 미리 언질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요. 에이, 뭐려. 우리 혜진이가 오늘 꼭 같이 가자고 성하잖아요. 명절인데 저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봐 그런가 봐요. 사부인 뵌지도 오래됐고 해서 인사도 드릴 겸 왔습니다. 불편하신 건 아니죠? 장모가 너스레를 떨었지만 금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본 듯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절 당일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돈이 시댁을 찾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 그럼요, 불편하긴요. 어서 들어오세요. 금순이 서둘러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혜진이 상냥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음식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이고, 아니야. 내 주방인데 내가 일하는 게 편하지. 하지만 계속되는 며느리 혜진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금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친정엄마인 최선자도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았죠. 잠시 후 혜진은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대충 그릇에 담아 상을 차려 거실로 내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명절 인사와 안부를 묻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혜진이 뜨끈한 국그릇을 금순의 앞에 놓으며 살갑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너희는 별일 없고? 저희야 잘 지내죠. 그럼요. 민석이 밥을 한 숟가락 뜯어 말고 금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금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선자가 호박나무를 입에 넣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너무 힘들어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더군요. 금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사업 한번 일으켜보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는데 세상이 그걸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선자의 말에 나무를 짚던 금순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너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별일 없어요. 민석이 어머니 금순의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금순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저희가 카페를 하나 새로 열어보려고요. 카페? 금순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요즘은 식당보다 카페가 대세잖아요. 목 좋은 자리도 이미 봐뒀고 인테리어 업체까지 전부 알아봤어요. 혜진이 마치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혜진의 엄마 선자가 이때다 싶어 거들고 나섰습니다. 사부인, 요즘 세상엔 자식 성공에 투자하는 셈치고 밀어줘야 해요. 그게 다 나중에 사부인한테 또 귀한 손주한테 돌아가는 보관이겠어요? 예니가 하려는 카페 사업이 좋아 보여서 저도 투자했다니까요. 탁! 금순이 쥐고 있던 젓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거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본론이 뭐니?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민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금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저희가 계산 다 해봤어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라 카페만 열면 1년 안에 원금 다 갚고도 남아요. 혜진이 의기양양하게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안 된다. 금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민서가, 너 지난번 식당 차릴 때도 똑같이 말했다. 1년이면 대박이 난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니? 그건 그때고. 민석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개장이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계부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 이거 한번 봐라. 금순이 식탁 위에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수많은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때 너한테 준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내가 평생 외식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시장에서 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 피눈물로 모은 돈이다. 금순의 검고 주름진 손가락이 가계부의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네 대학 등록금, 장가 갈 때 해준 집, 그리고 식당 차린다고 했을 때 너한테 준 돈들이 그냥 땅 파서 준 돈이 아니라는 거야.
금순의 목소리가 서러움에 떨려왔습니다. 1년 만에 전부 다 날려먹고 또 카페를 차리겠다고? 민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장모님도 계신데 제발 그 얘기 좀. 어머님,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다고요. 참고 있던 혜진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 사업이 애들 장난인 줄 아니?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희를 믿을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쾅! 민석이 끝내 이성을 잃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습니다. 민석아! 금순이 경악하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무시했어요. 내 아들은 사업 그릇이 안 된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널 걱정해서 한 소리지. 걱정이 아니라 무시죠. 저도 할 수 있다고요. 이번엔 정말 잘할 자신 있단 말입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핏발선 외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혜진의 엄마 선자가 은근슬쩍 금순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부인, 젊은 애들 앞길을 그렇게 꽉 막으면 못 써요. 이 집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사위한테 갈 거잖아요. 금순이 선자의 손을 뿌리치고는 일어나 주방 쪽으로 향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군요, 사부인. 이 집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내 목숨이고 내 평생 전부예요. 엄마.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상에 놓여있던 가계부를 들고 주방으로 향하는 어머니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이딴 종이 쪼가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과거에 얽매여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민석아, 당장 그거 이리 내놓지 못해. 금순이 가계부를 되찾으려 했지만 민석은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해요? 이까짓 게? 차. 민석이 가계부를 양손으로 잡고 미친 듯이 찢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금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식탁 위로 흩날렸습니다. 금순의 피와 땀이 기록된 페이지들이 속절없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딴 거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요. 민석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완전히 이성을 놓아버린 민석은 손에 쥔 찢어진 가계부 뭉치로 금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의 인생 그 자체를 부정하는 소리였습니다. 금순이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때마침 안방 문이 스르륵 열리며 치매를 앓는 금순의 늙은 친정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초점 없는 눈의 노인은 눈앞의 끔찍한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금순아, 우리 딸 금순아.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금순은 충격으로 휘청이며 맞은 머리를 감싸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가계부 조각들이 하얀 눈처럼 그녀의 무릎 위로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죠. 풍성했던 명절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고 거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어머니의 도장을 받으려던 그들의 계획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찢어진 가계부 조각과 충격에 빠진 금순을 뒤로 한 채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갔죠. 금순의 집을 빠져나온 민석의 차 안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민석과 혜진은 차 안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분이 안 풀리는 듯 거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뒤집어 엎어? 내가 뭘? 당신은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못 들었어? 민석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손찌검까지 해? 다 된 밥에 재 뿌려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혜진이 악을 쓰자 민석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뭐, 나 때문에 망쳐? 당신이랑 장모님이 옆에서 계속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어.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까지 책임을 돌려. 혜진의 어머니가 뒷좌석에서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 못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제 와서 누구 탓이냐고 싸우면 뭐가 달라져? 그녀의 한마디에 민석과 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의 어머니가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얼마 전에 아는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그녀는 백미러로 둘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거나 오늘 사부인처럼 감정 조절이 좀 힘들어 보이시면 자식이 법원에 신청해서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엄마?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럼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야. 성년후견인 제도라고 하던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부모를 자식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재산도 지켜주는 뭐 그런 거래. 혜진의 어머니는 보호와 지켜주는 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민석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글쎄다.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겠지? 의사 진단 같은 게 있으면 제일 확실하고. 혜진의 어머니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보니 사부인께서 치매 어머님 모시느라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지신 것 같더구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흥분해서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시고.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아들로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주변에 알려야지. 친척들이며 이웃들이며 모두가 박금순 여사가 요즘 정상이 아니구나 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야 해. 그제야 혜진의 얼굴에 감탄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집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혜진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믿게 만들어야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 해야 하는 거야. 혜진의 어머니가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서방, 자네가 어머니를 때린 나쁜 아들이 될 텐가 아니면 아픈 어머니가 걱정돼서 발만 동동 구르는 착한 아들이 될 텐가? 그것은 선택지를 주는 듯 했지만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민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동의였죠. 같은 시각 금수는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가계부 조각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머리가 욱신거렸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듯 했습니다. 금순아, 우리 딸. 안방 문턱에 서 있던 금순의 친정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치매를 앓는 친정어머니의 눈에는 겁먹은 아이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금순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우리 금순이 때렸어. 친정어머니가 금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죠. 금순은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시고 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푹 주무세요.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킨 금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찢어진 가계부 조각들이 그녀의 망가진 마음처럼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금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을 집어드니 민석이 대학 등록금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합격증을 들고 와 품에 안기던 그날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죠. 금수는 서랍에서 투명 테이프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도록 찢어진 조각들을 맞추며 한 장 한 장 붙여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결혼 자금 페이지를 붙이며 행복해 보이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민석이 식당 차릴 때 페이지를 볼 때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때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다독여 주었죠. 밤은 깊어 새벽 1시를 향해 갔지만 금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의 젊음이었고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으며 고단했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아 붙였습니다. 테이프 자국으로 얼룩덜룩했지만 가계부는 다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금수는 완성된 가계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내 자식만 보고 살았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금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금수는 가계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엉망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사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켜야 해. 내 인생을. 금순이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찢어진 가계부를 붙이는 동안 그녀는 찢겨나갔던 자신의 마음도 함께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금수는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겠다고.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찢어버리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순이 밤새 찢어진 가계부를 붙이며 자신의 인생을 다잡고 있을 때 민석과 혜진은 장모가 던져준 성년후견인이라는 단어를 손에 쥐고 다음 계획을 모의하고 있었죠. 그들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확실하고 법적인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아름아름 소개받은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낡은 책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퀴퀴한 종이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김필중 변호사라는 명패가 놓인 책상 너머로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의 중년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법적인 후견인 지정을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혜진이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해 온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픈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그림자가 완벽하게 드리워져 있었죠. 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최근 들어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돌보시면서 부쩍 힘들어하세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해지셨어요. 감정 기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거나 저희한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세요. 얼마 전에는 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리기까지 하셨다니까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옆에 있던 민석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차마 변호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김 변호사는 둘의 연극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내 그는 서류 몇 장을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은 법원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식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께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입니다. 객관적인 증명이라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째, 가장 확실한 것은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보호자의 주장보다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니까요.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 치매 또는 그에 준하는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진단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절대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게 두 번째와 연결됩니다. 주변인들의 일관된 증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 등 어머님과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박금순 여사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 같다는 식의 말이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이분의 상태가 정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건 기록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상 행동을 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해 두세요.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가스 불 끄는 것을 잊어버렸다. 몇 월 며칠 이유 없이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와 같이 말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어머님의 주장을 반박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민석을 쳐다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법원에서 어머님과 직접 면담을 진행할 겁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논리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신다면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머님이 하는 모든 말이 병세가 심해져서 나오는 횡설수설처럼 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바깥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얼굴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들었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혜진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그럼 방법 있어? 당신 저 빚더미에 깔려서 신용불량자로 살래? 아니면 조금만 눈 딱 감고 우리 미래를 찾을래? 혜진의 싸늘한 말에 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민석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큰 외삼촌라는 이름에 멈춰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전화해. 지금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 최대한 슬프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할 수 있지? 혜진이 민석의 턱을 쥐고 속삭였습니다. 결국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큰 외삼촌, 저 민석이에요. 민석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입모양으로 엄마 얘기라고 속삭이며 그를 조종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요. 내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얼마 전에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네,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민석은 혜진이 시키는 대로 영혼 없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큰 외삼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왜 그래?
민석은 혜진의 눈치를 보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치매이신 외할머니 돌보시면서 너무 힘드셨나 봐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려고 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큰 외삼촌은 민석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알았다. 내가 한번 들여다보마. 너도 너무 상심 말고. 전화를 끊자마자 민석은 핸들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잘했어. 아주 완벽했어. 혜진이 그의 등을 토닥이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었죠.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미줄이 성공적으로 쳐졌습니다. 됐어. 이제 다음은 병원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우리가 원하는 진단서를 받아내야 해. 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어머니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첫 번째 문을 제 손으로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거짓 눈물로 전화를 돌린 지 며칠 후 민석과 혜진이 다시 금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달리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반성과 걱정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석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금순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민석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금수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민석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잠도 한숨 못 잤어요. 이 사람이 빚 독촉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시 이성을 잃었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연기 앞에 금순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믿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혜진은 금순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외할머님께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한 번도 못 받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수소문해서 서울에 있는 제일 큰 대학병원에 외할머님 치매 정밀 검진을 예약했어요. 정밀 검진? 그리고 어머님,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먼저 건강해야 하잖아요. 외할머니 검사 받으시는 김에 어머님도 저희가 예약해둔 종합건강검진을 같이 받으셨으면 해요. 저희의 성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발. 네. 혜진의 말은 거절할 명분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아픈 친정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며칠 밤낮으로 사죄하는 아들 내외의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죠. 그러자 근데 너네 돈도 없다면서 괜찮은 거니? 저희 엄마도 죄송스러워서 엄마도 같이 보태주셨어요. 혜진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결국 금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 검진 당일 병원은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습니다. 어머니, 오늘 검진 잘 받으세요. 저희가 끝까지 기다릴게요. 민석과 혜진은 금순과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친정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죠. 접수부터 수납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했고 복잡한 병원 복도를 익숙하게 안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보고 효심 깊은 아들 내외라며 칭찬했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몇 가지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금수는 잠시 경계심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검사 순서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랑 기억력 검사만 받으시면 된대요. 저쪽으로 가실게요. 혜진이 가리킨 곳에는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금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여긴 왜 온 거냐? 금순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떨렸습니다. 민석이 당황한 기색으로 다가와 금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종합검진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대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싫다. 나는 이런 거 안 해.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예약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혜진까지 나서서 금순을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복도에서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마치 아픈 어머니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온 착한 아들 내외와 고집부리는 이상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금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민석과 혜진에게 이끌려 진료실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인상 좋은 중년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에게는 그 미소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미소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죠. 의사가 금순의 기록을 살펴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박금순님, 아드님 말씀 들어보니 요즘 많이 힘드시고 기억도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그 말에 금순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나는 멀쩡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치매는 유전이 될 수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치매라뇨, 말도 안 돼요. 금순이 치매라는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의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을 뿐이었죠. 혜진이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요즘 계속 저러세요. 저희를 자꾸 의심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세요. 의사가 이번에는 민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께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신 적도 있나요? 네, 얼마 전에는 갑자기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셨어요. 민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저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 공간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순이 발버둥 칠수록 그녀는 의사의 눈에 심각한 망상과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환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것들이 내 집 뺏으려고 지금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있는 거구나. 금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말이 증상으로 기록되고 모든 저항이 발작으로 해석되는 완벽하게 짜인 재판이었습니다. 금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의사와 슬픔을 연기하는 아들 내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 자기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진료 기록지에 마지막 소견을 적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금순의 심장을 도려내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진료실을 울렸죠.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진실이 저들의 거짓말 아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혜진이 기다렸다는 듯 금순의 팔을 친근하게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들으라는 듯한 상냥한 목소리였죠.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저희가 잘 살피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금수는 아무 대답 없이 혜진의 손을 뿌리치고 뻣뻣하게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 행동에 민석이 당황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이쪽이에요, 주차장은. 민석이 금순의 다른 쪽 팔을 잡으려 했지만 금순은 그 손길마저 피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결국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 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죄책감에 핸들만 쥔 채 룸미러로 어머니의 얼굴을 훔쳐봤고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애써 감추고 있었죠.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죠?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었으니 이제부터 저희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때까지 창밖만 보던 금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눈으로 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너희들 사람이니? 엄마, 제발 저희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다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엄마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셔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는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믿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차가 금순의 집 앞에 섰습니다. 금순이 말없이 차에서 내리자 혜진이 창문을 내리고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님,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의사 선생님 진단서까지 나왔으니까 어머님 말씀은 아무도 안 믿어줄 거예요. 얌전히 계시면 저희도 어머님 편하게 모실게요. 금수는 대답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릉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떠나고 골목에 홀로 남은 금순의 등 뒤로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민석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고 대신 친척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금순아, 민석이 말이 너를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생각한다더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아라. 큰 외삼촌의 목소리에는 걱정을 가장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금순을 아픈 사람으로 단정하고 그녀의 말을 헛소리로 여기고 있었죠. 금순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는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선명한 등기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그 안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위한 사전 안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의 이름으로 보내온 그 서류에는 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금순의 정신적 제약을 주장하며 재산 보호를 위해 민석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라는 내용이 법률 용어와 함께 냉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마지막 문장은 피할 수 없는 협박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치매를 앓는 친정어머니가 맨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잠이 깬 사람 같지 않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실 한쪽 구석, 낡은 텔레비전 위쪽 천장 근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불안한 듯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서 나쁜 사람이 우리 금순이 때리는 거 다 봤어. 금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어머니가 또 헛것을 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꿈꾸셨나 보다.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금순이 어머니를 부축하려는데 노인은 막무가내로 같은 곳만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저기 반짝 작은 눈이 다 보고 있었어. 계속 반짝였어. 반짝였다는 말. 그 순간 금순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민석이 혼자 계신 할머니 걱정된다며 사들고 왔던 물건,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거실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두고는 정신없이 사느라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가정용 홈 CCTV. 민석은 설치만 해주고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금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먼지 쌓인 장식품 같은 존재였죠. 금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잠깐만. 금순은 떨리는 손으로 식탁 의자를 끌어다 밟고 올라섰습니다. 텔레비전 위 액자 뒤쪽으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손바닥만 한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전원이 연결된 채 작은 녹화 표시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이 반짝였어.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떼어냈습니다. 작고 차가운 플라스틱 덩어리. 이 안에 정말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을까?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무엇이 찍혔을지도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거나 고장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수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줄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가져온 깨끗한 행주로 카메라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낡은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금수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에 나서는 군인처럼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버스 정류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 손은 핸드백을 심장처럼 꽉 쥔 채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짓밟힌 인생을 되돌릴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희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선 금수는 버스를 타고 무료 법률 상담소라고 적힌 낡은 건물 앞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들어선 그곳의 현실은 냉혹했죠. 상담소 안은 저마다의 억울한 사연을 품고 찾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주 앉은 젊은 변호사는 금순의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피곤한 얼굴로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병원 진단서까지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건 가짜예요. 걔들이 날 속여서 만든 거라고요. 글쎄요. 의사 진단서는 법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건 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금순의 절박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법률 용어가 가득한 팜플렛 한 장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금수는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끼며 상담소 건물을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결국 안 되는 것인가? 희미하게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모퉁이를 급하게 돌던 한 젊은 여성이 금순과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와르르 소리와 함께 여성의 서류 뭉치가 바닥에 쏟아졌고 그 충격으로 금순이 들고 있던 낡은 핸드백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헝겊에 쌓여 있던 홈 CCTV가 대구르르 굴러 여성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 괜찮아요. 가던 길 가세요. 여성은 30대 초반의 허름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총기로 가득한 오해원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보다 금순을 먼저 챙기며 몸을 낮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카메라를 주워든 혜원의 눈에 의아한 빛이 스쳤습니다. 방금 법률 상담소에서 나온 듯한 절망적인 표정의 어르신과 그녀가 보물처럼 감싸고 있던 그 카메라. 억울한 표정의 금순. 혜원은 금순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어르신, 제 사무실이 바로 이 근처인데 괜찮으시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놀라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바빠서. 혹시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해결하지 못하신 사건 있으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오혜원 변호사입니다. 금수는 혜원의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혜원의 사무실로 향했죠. 혜원은 금순에게 따뜻한 쌍화차를 건네며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금순도 혜원의 진심 어린 눈빛에 용기를 내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빚, 집을 담보로 해달라는 요구, 거절하자 돌변한 아들의 폭력, 그리고 병원에서의 끔찍했던 연극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혜원의 표정은 점차 굳어갔습니다. 마침내 금순이 핸드백에서 헝겊에 싼 카메라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그날의 모든 일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늙은이라. 혜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노트북에 카메라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노트북 화면에 그날 금순의 집 거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금순이 겪었던 모든 일이 소리 없이, 하지만 너무도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혜진과 민석의 탐욕스러운 얼굴, 가계부가 찢겨나가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가계부로 어머니 머리를 폭행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 혜원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얼음장 같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혜원의 눈에는 변호사로서의 뜨거운 의무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혜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명백한 존속폭행, 협박, 그리고 사기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리 두 사람 모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중범죄예요. 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받아냈다면 그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금수는 희망보다는 먼저 현실적인 절망감을 토해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뭘 하나 나는 저 애들과 싸울 돈도 힘도 없는 늙은이일 뿐인데. 혜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듯 결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어머님과 똑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금순이 놀라 혜원을 쳐다보았습니다. 혜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할머니의 집을 탐내서 똑같이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동네에 헛소문을 내고 가족들까지 모두 등을 돌리게 만들었죠. 그때 저희 가족은 너무 어렸고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결국 모든 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화병을 얻어 돌아가셨고요. 혜원이 금순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입니다. 다시는 저희 할머니처럼 힘없고 억울한 분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만들고 싶어서요. 그러니 수임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기면 주세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가져오신 이 영상은 제게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믿어주고 자신의 아픔에 함께 분노해주는 젊은 변호사를 보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함께 싸워줄 동지를 만난 뜨거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과 혜진, 그리고 혜진의 어머니 최선자는 서울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고급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화려한 디저트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가 놓여 있었죠. 그들은 금순의 집을 담보로 받을 대출금으로 어디에 어떤 카페를 차릴지 의논하며 벌써부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엄마 말대로 하길 잘했어. 의사소견서 한 장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한걸. 혜진이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선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내가 뭘 했니? 법이라는 건 말이다. 우리처럼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무기야. 이제 법원에 서류만 넣으면 저 집은 우리 거나 다름없어. 그럼 후견인 신청하면 대출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민석이 죄책감은 잠시 잊은 채 기대감에 부풀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새로운 카페의 사장이 된 자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서방은 이제 빚더미에 앉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카페 사장님이 되는 거야. 다 이장모 덕인 줄 알라고. 선자의 말에 세 사람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순의 피눈물이 담긴 집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오만함으로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알 수 없는 번호. 민석은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민석입니다. 순간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커피를 들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동공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기계적인 목소리에 그의 뇌는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디라고요? 서초 경찰서요? 경찰서라는 단어에 혜진과 선자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민석이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존속폭행 고소요? 누가 저희 엄마가요? 아,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게 분명합니다. 민석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야. 엄마가 날 폭행으로 고소했대. 뭐? 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선자의 얼굴에서도 여유만만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말도 안 돼. 증거도 없는데 무슨 고소야. 그 영감탱이가 진짜 노망이 났나? 일단 집으로 가자. 혜진이 악을 쓰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에 창피함과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디저트 값만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 같은 침묵과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라니. 그 노인네가 진짜 신고를 해? 엄마, 일단 진정해. 분명 무슨 착오가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 사람은 현관문을 부술듯이 열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불안한 듯 거실을 서성이다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편물 더미를 발로 툭 찼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눈이 그 우편물 더미 위 유독 눈에 띄는 두툼한 대봉투 하나에 꽂혔습니다.
봉투 위에는 붉은 글씨로 특별송달이라고 적혀 있었고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서울가정법원이었습니다. 저거 뭐야? 혜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민석이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중풍에 걸린 사람처럼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혜진이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아 거칠게 찢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이 선명한 소장이었습니다. 원고 박금순, 피고 이민석, 이혜진.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미친 듯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장 마지막 장에서 그녀의 심장을 먹게 하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오혜원. 변호사? 혜진의 입에서 허탈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변호사를 구해? 돈이 어디 있어서? 말도 안 돼. 선자 역시 충격적인 표정으로 소장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가 혜진과 장모를 번갈아 쳐다보며 원망스럽게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라면서요. 경찰서에 변호사까지 대체 이게 다 뭐냐고요? 방금 전까지 화려한 디저트를 앞에 두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이제 차가운 법원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집안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다가올 파멸에 대한 지독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금순의 반격은 이렇게 예고 없이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의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향한 경찰서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유난히 스산했습니다. 조사실 앞 의자에 먼저 도착한 민석과 혜진,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김필중이 앉아 있었죠. 민석은 다리를 떨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고 그 모습을 본 혜진이 짜증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표정 관리 좀 해. 멍청하게 굴지 말고. 우리가 피해자야. 잊었어? 경찰서잖아. 무섭다고. 민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김필중 변호사가 둘을 제지했습니다. 두 분 조용히 하시죠. 내내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아니라 걱정 많은 보호자의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 흥분하지 말고 슬프고 안타깝다는 표정 잊지 마십시오. 혜진은 자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금순과 오혜원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혜진과 민석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봤던 겁에 질리고 무기력했던 금순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금순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고소하는 엄마가 어딨어요. 혜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순 옆에 선 오혜원 변호사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혜진 씨, 박금순님은 이제 저희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야기하십니다. 용건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혜원의 차갑고 당당한 태도에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금수는 아무 말 없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아들 내외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그러나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큰 선전포고였습니다. 잠시 후 좁은 조사실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달고 다른 베테랑 박 형사가 앉아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양측이 나뉘어 앉았습니다. 박 형사는 수많은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에 신물이 난다는 듯 피곤한 얼굴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민석 씨, 모친 박금순 여사께서 사건 당일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시죠.
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고 변호사와 연습한 대로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십니다. 치매이신 외할머니를 돌보면서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셨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안타깝다는 듯 떨려왔고 옆에 앉은 혜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연기까지 펼쳤습니다. 저는 그냥 흥분하신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들인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때리겠습니까? 폭행이라니요. 정말 당치도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머니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민석의 그럴싸한 연기에 박 형사의 표정이 미묘해질 무렵 금순의 옆에 앉아있던 오혜원 변호사가 조용히 하지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오혜원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 행동에 민석과 혜진 그리고 김필중 변호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CCTV라는 단어가 그들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저희 의뢰인 박금수님 댁 거실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사건 당일의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김필중 변호사가 경악하며 민석과 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카메라 얘기는 없었잖습니까? 두 사람은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혜원은 그들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트북 화면을 형사 쪽으로 돌리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조사실 안에 모두가 작은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소리 없는 연극이 펼쳐졌습니다. 금순이 가계부를 들고 나오는 장면, 민석이 분노하며 식탁을 내리치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민석이 가계부를 갈기갈기 찢는 장면까지 영상을 보는 인물들의 얼굴은 각기 다른 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박 형사의 무심하던 얼굴은 점차 굳어지며 날카로운 분노로 바뀌어갔고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진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민석. 그는 화면 속에서 괴물처럼 날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마침내 영상 속 민석이 찢어진 가계부 뭉치로 금순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로 그 순간 오혜원이 탁 소리가 나게 스페이스바를 눌러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끔찍한 모습이 한 장의 사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오혜원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박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이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인지 명확해졌습니까? 조사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지된 영상 속 폭력의 순간과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린 민석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금순의 강철 같은 눈빛이 차갑게 교차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세 사람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혜진을 기다리던 선자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은 곧장 김필중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죠. 하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그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환대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필중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들을 자리에 앉히지도 않은 채 책상 앞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당신들처럼 최악인 의뢰인은 처음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애써 침착한 척 변명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카메라는 저희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중요한 증거요? 김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주장을 쓰레기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증거를 두고 그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속였습니다. 변호사를 속이고 경찰을 속이고 법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은 변호사로서의 내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어요. 그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위임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당신들의 변호 여기서 끝입니다.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을 테니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주십시오. 민석이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셔야죠. 도와달라고요? 김필중 변호사가 경멸 어린 눈으로 민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최민석 씨, 당신은 지금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존속폭행 피의자입니다. 이제 곧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겠죠.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지금이라도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고 어머니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뿐입니다. 물론 용서받기는 글렀겠지만 김 변호사는 그대로 등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완벽한 무시였죠. 세 사람은 쫓겨나다시피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억지로 눌려있던 혜진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녀가 민석의 등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아, 카메라, 집안에 카메라가 있는 걸 까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설치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랑 장모님 계획이었잖아. 민석도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최선자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며 혜진을 나무랐습니다. 혜진아, 여기서 소리 지르면 어떡해. 그러자 이번에는 민석의 원망 섞인 화살이 최선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장모님 계획이 완벽하다면서요. 법을 이용하면 된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대체. 경찰서의 변호사까지 저희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뭐, 이서방, 지금 장모 탓을 하는 건가? 최선자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해요? 장모님만 아니었어도 제가 엄마한테 그런 짓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민석의 말에 최선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고상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버렸죠. 내 탓? 내 계획은 완벽했어. 그걸 망친 건 너야. 자기 성질 하나 못 이겨서 지 엄마 머리통을 후려친 아들놈이나 그런 남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 딸년이나 둘 다 똑같이 무능하고 멍청해.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실패를 들추고 책임을 떠넘기는 지옥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당신 식당 말아먹었을 때부터 알아봤어. 뭘 해도 안 될 인간이라는 거. 뭐, 당신은 잘난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허영심만 가득해서는. 이서방, 자네는 애초에 내 딸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앉았을 사람이야.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동맹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탐욕이라는 시멘트로 겨우 엉겨붙어 있던 거짓의 성은 진실이라는 충격 한 번에 폭삭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차 안에는 더 이상 희망에 찬 계획도 달콤한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증오와 원망, 그리고 다가올 처벌에 대한 지독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혜진은 분을 이기지 못해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이 무너졌다는 패배감에 모두가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때 침묵을 깬 것은 가장 냉정했던 최선자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들 앉아 있을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석과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영상 증거까지 있는데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혜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선자가 그런 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생각을 해봐. 돈 한 푼 없는 늙은이가 갑자기 어디서 변호사를 구했을까? 그것도 공짜로 싸워준다는 젊고 똑똑한 변호사를. 세상에 그런 공짜가 어디 있어. 최선자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지금 당장 친척들, 특히 니들 큰 외삼촌한테 전화해. 우리 엄마가 변호사한테 속아서 온 가족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그 여자가 수임료 받아먹으려고 한다. 제발 어른들이 나서서 고소 좀 취하하게 설득해달라고. 집안의 체면을 중시하는 어른들이 가만히 있겠어? 최선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망설임 없이 민석은 큰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외삼촌 엄마 때문에 큰일 났어요. 어디서 이상한 젊은 여변호사가 나타나서 저희 어머니를 꼬드겨서 저를 고소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좀 설득해 주세요. 고소 취하하라고요. 다음 날 오해원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던 금순에게 큰 외삼촌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금순은 경찰서 일로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금순아,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 옆에 있다는 그 젊은 변호사, 어떤 사람이니? 민석이 말이 그 변호사가 너 꼬드겨서 민석이 고소하게 만들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전화를 끄는 금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싸움이 더 지독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해원 변호사가 금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들이 또다시 거짓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어머님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어머님께서 직접 진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며칠 후 금순의 집 거실에는 모든 친척이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죠. 민석과 혜진은 어느새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친척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금순과 그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혜진이 가족들을 보며 먼저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고소하라는 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해원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진실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오해원은 거실의 큰 텔레비전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죠. 거실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그날의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가계부를 찢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 끔찍한 순간까지. 아이고, 세상에. 친척들의 입에서 경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던 민석과 혜진, 최선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가장 연장자였던 큰 외삼촌이 자리에서 일어나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금순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금순아, 우리가 모두 어리석었다. 남의 말만 듣고 너를 의심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꼬? 부디 용서해다오. 큰 외삼촌의 사죄를 시작으로
다른 친척들 모두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금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나를 고소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차분하게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네가 한 짓이지. 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도 할 거예요. 오해원 변호사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소송, 물론 가능합니다. 오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를 망상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아들이 제기하는 유류분 소송. 그가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판부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폐륜에 대한 사회적 심판의 성격까지 띠게 될 겁니다. 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친척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정신 감정을 요구한 것, 추석날 폭행한 것,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두드렸습니다. 이기지도 못할 싸움에 막대한 소송비와 남은 인생 전부를 거시겠습니까? 민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금순이 가방에서 상처투성이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가득한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밤새 다시 붙인 거다. 가계부의 테이프 자국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너 때문에 찢어진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붙였어. 금순이 가계부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너는 그걸 다 짓밟아 버렸지.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계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금순님, 준비하신 서류에 서명하시겠습니까?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서류요?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한다는 거예요? 혜진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변호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 변호사가 기부 약정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약정서에 서명하시면 박금수님의 재산은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한 쉼터 설립에 사용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단 1원도 없다는 뜻이죠. 금순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생각 좀 더 하세요. 혜진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수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정서에 흔들림 없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박금순,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안 돼. 민석이 테이블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 민석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해.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 민석이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혜진은 민석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투자를 잘못했네. 당신 뭐라고 한 거야?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당신한테 걸었던 게. 혜진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 끝났다고. 우리, 민석이 아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혜진이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이제 남인데 뭘. 당신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집 담보 잡으라고 한 것도 너고. 민석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잘못이야? 어머니 머리 때린 것도 우리가 시켰어?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그릇이 안 됐어. 혜진은 더 이상 민석을 보지 않고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혜진아,
그가 문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발소리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금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민석아. 금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네가 잘 되길 바랐어. 평생 그것만 바라고 살았어. 그녀는 테이블 위에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넌 내 인생을 짓밟았어. 내 존엄을 짓밟았어. 금순이 가계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내 길은 네가 알아서 가라.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석이 바닥을 기며 금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금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가족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텅 빈 거실엔 민석만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순이 남기고 간 가계부의 한 페이지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석, 첫 자전거 사준 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얼굴. 5,000원. 민석은 그 종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방 안에서 금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끝난 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을 더 바뀌어 모든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의 가을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오후, 박금순의 새로운 보금자리 집 앞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쓴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순의 집. 간판 아래에는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위한 단기 쉼터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대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한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현관을 쓸고 있던 금순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오후예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우리 어머님은 잘 계시고요? 금순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시어머님은 어제 잘 모셔다 드렸어요. 오늘은 그냥 선생님도 뵙고 모임에도 참석하려고요. 잘 오셨어요. 안으로 어서 들어가요. 다른 분들도 벌써 오고 계시네요. 금순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서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원목으로 된 따뜻한 가구들과 곳곳에 놓인 화분들 덕분에 거실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거실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순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오셨네요. 그럼 오늘 모임 시작할까요? 사람들이 금순을 중심으로 둥글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금순이 방금 들어온 김민지 씨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가 쑥스러운 듯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 2년 정도 됐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솔직히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데 가끔은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결국 그녀의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에 옆에 앉아있던 50대 남자가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저도 아버지를 모시는데 밤에 잠을 설치시는 날에는 다음 날 정말 지옥 같죠.
모두의 얼굴에 나도 그렇다는 지친 공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금순이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있던 낡은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테이프 자국이 가득한 상처투성이 가계부였죠. 이거 보이시죠? 이게 제 낡은 가계부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가계부로 향했습니다. 이 가계부에는 돈만 적힌 게 아니에요. 제 눈물과 한숨, 잠 못 이룬 수많은 밤이 여기에 다 빼곡하게 적혀 있답니다. 금순이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어머니 기저귀가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이날 밤에만 3번을 넘게 어머니 이불을 갈아드렸어요. 그러고는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죠. 그 말에 김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어젯밤에도.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순이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손을 잡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괜찮아요, 민지 씨. 여기서는 실컷 울어도 돼요. 아무도 흉보지 않아요. 민지 씨가 금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금순이 그녀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가계부가 한 권씩 있을 거예요. 돈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희생과 눈물이 가득 차 있겠죠. 그러니 괜찮아요. 여기서만큼은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금순이 창밖의 별채를 가리켰습니다. 별채 정원에서는 전문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친정어머니도 그곳에서 다른 어르신과 함께 웃고 계셨죠. 저기 제 친정어머니도 계세요.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처럼 혼자서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더 이상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그때 5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금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좋은 변호사님 한 분이 뜻있는 재단과 연결해 주셔서 전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쉬러 오시면 됩니다. 정말요?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금수는 자신의 상처였던 가계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가계부가 예전에는 제 상처였지만 이제는 희망이 되었어요. 저의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결 밝아진 표정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은 금수는 별채 정원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금순이 어머니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친정 어머니가 딸을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금순아, 여기가 참 좋네.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거 편안하세요? 응, 편해. 금순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순은 어머니의 주름지고 앙상한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우리 금순이는 착한 아이야. 아주 착해. 금순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고 금수는 어머니와 함께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하는 어머니도 상처 입은 아내도 아닌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의 언덕이 되어주는 박금순으로서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관 간판에 금순의 집이라는 글씨가 저녁 햇살에 따스하게 반짝였습니다. 금순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평화로운 정원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